예, 지금부터는 글로벌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역시 최대 변수는 연준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9월 FOMC에서 뭐 올리더라도 0.25%포인트 정도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지금 5.5%가 5.75까지 갈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올리든 올리지 않든 꽤 높은 수준 아닙니까? 금리가?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기업들이 또 주가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요 수준으로. 그게 궁금한데 어떨까요? 금리를 5.5%에 유지를 했는데 만약에 곧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부담이 너무 돼서 소비를 안 하고, 네, 설비 투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큰 위기가 오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생산성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 4분기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GDP를 이끌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금리를 올렸었던 경우가 95년이 그 사이클의 끝이었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얼마까지 올렸냐면 거의 이제 6% 가까이 올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좀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무너지는 시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 걸린 기간이 거의 계산해 보면 5년이에요. 예.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한 5년입니다. 그 상승하는 게 주가가 상승했다. 주가도 상승했고 경제도 성장을 했어요.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95년 이후에 96년, 97년, 98년, 99년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아졌어요. 예. 실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졌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생산성이 향상됐다. 왜냐하면 이제 GDP의 구성을 보시면은 성장률에 있어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요. 그러니까 노동 인구가 늘어나거나 임금이 상승하면서 GDP 성장을 이끌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GDP를 이끌어줍니다. 예. 근데 지금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는 이 생산성 향상이 GDP의 70%를 차지합니다. 성장에 있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금리를 높였지만 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예.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바로 안 올 거고요. 그게 이어진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경기의 침체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괜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일어나요. 생산성 향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금리를 버티기가 어렵죠. 예. 정부가 지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정부 부채 비율이 130%. 예. 여기에 연간으로 계산하면 재정 적자 폭이 마이너스 4.5에서 5% 사이.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더 확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정부 말씀이죠. 미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5.5%를 버텨내려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야 돼요. 네. 예. 그게 없으면 못 버텨낸다. 근데 지금까지의 숫자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그런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지금 뭐 연준에서는 당분간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 전망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오히려 정부가 네. 못 버팁니다. 오랫동안은. 예. 왜냐하면 부채 부담이 되겠네 이자 부담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만 잡혀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개인과 기업은 이 금리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5.5%라 하더라도 네. 지금 특히 대형 기업들이 S&P 500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또 개인들이 보시면 이제 부채의 비중을 놓고 보더라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 5.5%의 금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가 안 와요. 그러니까 개인들과 기업을 보면. 근데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이 5.5%의 금리를 유지시키면 엄청난 이자 비용이 들어가죠. 예. 예.
계속 더 돈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잡히는 모습이 나오면 빠르게 금리를 내릴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는 모습이 나오는 숫자는 내년 1, 4분기가 되면은 거의 보이지 않을까. 특히 지금 주거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를 내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절한 감당 가능한 금리라는 게 있는데 저희의 계산성으로는 그러니까 예산으로 계산했었을 때 3.5% 정도다. 그러면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5.5인데 3.5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정도 수준으로 오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더 떨어뜨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 시작될 거냐 했었을 때 내년 1, 4분기 이후.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뭐 지금 컨센서스는요. 3.75에서 4.25 사이예요. 내년 연말이. 그러면은 내년 1, 4분기부터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1년 반 지나면 금리가 5.5에서 4% 정도로. 4% 그러니까 거의 1.5%를 떨어뜨리거나 덜 떨어뜨리면 1% 정도는 떨어뜨리거나. 그래서 8번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반기를 안 하면 하반기에는 최소 0.25씩 떨어뜨려야 된다.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지금 4% 넘어선 지 오래됐고 지금은 4.1 정도 나오던데요. 그렇고 또 긴축도 어찌됐건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미국 빅테크주들이 비교적 강했던 어떤 배경이나 뭐 힘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빅테크들이 더 이상은 금리에 덜 민감하다라는 게 금리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죠. 금리를 뚫고 오를 수 있는 어떤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보통 성장주라면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좀 힘이 들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왜냐하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주식을 발행을 할 수도 있지만 채권이나 뭐 아니면 차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까먹는 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나스닥이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에 그만큼 변동성이 심했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빅테크들이 가장 현금 흐름이 좋아요. 가장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현금을 맡기면 이자를 더 많이 벌죠. 그리고 이자 수입이 생기네요. 그리고 순부채 비율이 너무 낮아요. 심지어 가장 성장을 많이 해온다는 테슬라의 순부채 비율이 가장 빅테크 중에 낮아요. 그 정도까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제표 건전성이 좋아졌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성장을 하면 그리고 그 성장을 하는 게 부채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자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성장을 한다. 이거 정말 좋은 거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만 딱 놓고 보시면은 빅테크 7개 종목이 50% 올랐고요. S&P 500은 0%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빅테크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보다도 더 좋다. 뭐 요즘에 애플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어떤 국가보다 더 크다. 뭐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크니까요. 그죠?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금리 정도 가지고는 이 지금 추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뭐 빠르게 하락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7개의 빅테크 말씀하셨는데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뭐 테슬라, 아마존 여러 가지 이제 빅테크 주들 보면은 주가 흐름이 또 지각히 다르더라고요. 뭐 좋은 데는 좋고 또 그렇지 못한 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A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을 감안할 때 빅테크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그게요. 이게 참 사실 딱 종목 하나를 골라서 얘기를 하기 어려운 게 예.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4, 4분기에 가장 안 좋았던 종목이 테슬라였어요. 근데 1, 4분기는 가장 좋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작년에 가장 안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메타예요. 예. 예. 옛날 페이스북. 예. 예. 근데 올해 상반기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참 골라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빅테크를 투자를 할 때는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다. 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ETF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한국계 그 금융사들도 뭐 빅7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ETF 만들고 있고 예. 뭐 아마도 나올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는 미국으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빅테크만 투자를 하는 ETF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10개 기업과 또 대표적인 15개 기업만 투자를 하는 ETF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분산 투자하시는 게 저희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나마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심할지 모르겠으나 그 가장 주도주는 당연히 반도체다. 아,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AI만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업종이 없고요. AI만큼 미국의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게 앞으로 30년 동안에 AI가 미국 경제의 사이즈를 더블로 만들어줄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산성 향상을 일으켜주는 거에 가장 핵심은 이 AI가 될 거다. 그러면 AI와 관련돼 있는 빅테크, 예. AI 칩과 관련된 빅테크.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도 있을 거고 예. 또 뭐 브로드컴도 있을 거고요. 뭐 아무튼 많습니다. 빅테크 뭐 하나하나 종목을 특정 종목을 이제 선택하기보다는 ETF 투자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네. 9월 이후 여러 가지 미국 ETF 상품 가운데 조금 주목하고 있는 뭐 그런 쪽이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예. 네, 종목을 뭐 다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그냥 저희가 이제 도표를 하나 전달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반도체, 네. 클린테크,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성장 쪽이고요. 가치로 보면은, 여행. 네. 예.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관련 쪽.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안정적이에요. 부채 비율이 낮고, 금리가 높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형 기업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은 성장주 위주, 8대2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ETF와,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 소비라든지, 이런 이제 주택 관련 소비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되어 있는 ETF, 요 정도만 투자하셔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글로벌 투자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미국도 있고 뭐 나머지 유럽, 뭐 일본, 중국 또 신흥국 시장까지 있는데 이 적절한 어떤 투자 비율이라든지 비중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본부장이 보시는 어떤 올해 글로벌 투자의 어떤 비중 이게 가장 적절한 수위는 어떤 정도가 좋을까요? 최근에는 그냥 미국 성장주만 초점 맞추자. 심지어 예. 예,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 쪽만 좀 투자를 하자.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 부분에 있어서 예상보다 지금 낮게 나온 게 맞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내수 시장이라는 것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투자를 하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네. 대신에 이제 GDP 규모 대비 얼마나 투자를 하냐 이거고요. 지금 저희가 달러 지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102, 103인데 네. 내년 연말까지는 한 95 정도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지수가요? 네. 네. 그렇다면 원화의 절상 부분은 적을 수 있으나 왜? 네. 우리가 부채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예. 다른
국가들은 네. 상대적인 절상이 되겠죠. 위안화도 될 수 있다. 위안화도 될 수 있고 특히 뭐 예나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유로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만 또는 또 베트남 뭐 이런 쪽.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흥국 투자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개념으로 계산하시면 신흥국이 한 18%, 19% 돼요. 전체 글로벌에. 예. 근데 저희는 지금 신흥국 비중을 32% 가져가는 거니까 뭐 훨씬 더 높게 가져가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가가 한국, 베트남, 그리고 대만. 예.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국도 어느 정도 투자는 하자. 근데 GDP로 따지면 중국이 거의 18%, 19%예요. 예. 근데 우리는 한 10%만 투자하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은 그러니까 아까 신흥국이 32%라고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선진국은 68%잖아요. 예. 근데 그 68% 중에서 대부분 다 미국. 네. 대부분 다 미국 나스닥. 대부분 다 미국 나스닥 100. 이 정도로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 요즘에 기사 나오는 거 보시면은 왜 유럽과 미국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느냐.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자본시장의 힘이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의 힘이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미국을 쫓아가면서 좀 나아지면 그래서 일본을 좀 투자할 정도고요. 유럽은 점점 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싼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미국 쪽에 초점을 더 맞추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 지표가 워낙 좋지가 못하니까 말하자면 물가는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디플레 우려 나오고 있는데 수출, 수입 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이제 부양을 하려고 여러 가지 뭐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중국 경기가 부양이 돼가지고 조금 회복을 한다 할 때 어느 쪽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분야를 볼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GDP 비중이 글로벌에 거의 한 18%, 19%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저희가 한 10%만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18, 19인데 아예 투자를 안 한다는 것도 참 좀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중국이 이제 점점 내수 위주로 변하겠죠. 예. 왜냐하면 자꾸 미국이 공격을 하고 네. 수출 쪽은 좀 막히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금 일어나니까 결국은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정부 부채 비율과 가계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워낙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부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너무 노동 집약형으로 갈 수 없고 지식 집약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첨단 산업이나 이런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죠. 중국도 충분히 그렇게 빨리 경쟁력을 키워나가길 바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는 쪽이 우리가 글로벌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AI 쪽이나 이런 테크 쪽이 있고, 예. 그다음에 전기차가 있고, 클린테크, 네. 예,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이 AI 쪽은 못 잡았어요. 네. 힘들죠. 왜냐하면 워낙 반도체가 예, 아직까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이게 그 설비 투자 지향적이다 보니까 너무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죠. 예.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제외시키고요. 그럼 나머지를 뭘 지금 이뤄내고 있냐? 당연히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중국이 잘하고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시장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전기차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중국에 투자를 할 경우에. 근데 주가 흐름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뭐 작년 대비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에너지를 수입을 많이 해요. 미국보다 더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코스트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키우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또 땅덩어리가 보시면 이제 사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태양광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높이고 있어요. 네, 뭐 풍력도 중시하고. 풍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에너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커버하게 만들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이쪽은 계속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경쟁력은 계속 쌓여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투자를 한다면 하기 싫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에. 예. 거의 관심도 없으시지만 그래도 굳이 하시겠다면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국 자체 소비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좋았던 뭐 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주류 같은 이런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네, 그렇게 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을 그것만 투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 말씀드린 대로 소비 시장은 그래도 여력이 있으니까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 내에서 그 소비 시장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목들 예. 예,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해야죠. 뭐 당연히 바이주, 백주 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아니면 중국의 가장 소비가 큰 돼지고기라든지 예. 뭐 이런 쪽 결국 소비 중에서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예. 거기서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내시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긴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 발작, 긴축 발작을 우려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중국을 제외한 어떤 신흥국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최근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실 그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 자금 흐름을 보시면은 신흥국 자금의 가장 자금이 4월 이후에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신흥국 투자가 늘고 있다는. 그렇죠. 예. 예. 그만큼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차피 작은 규모였고요. 네. 예. GDP는 18%, 19%인데 글로벌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전체 비중으로 계산하면 5%도 안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은 플러스죠. 예. 그래서 그럼 누가 수혜를 받느냐? 당연히 우리나라, 네. 대만, 베트남, 예. 뭐 좀 더 나아가면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 국가들도 있을 거고요. 있겠고 또 최근에 약간 원자재 가격이 약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 보이니까 또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발작은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달러가 갑자기 막 계속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재정적인 적자 폭을 봤었을 때 내년 연말까지 달러가 95 정도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특히나 상대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또 생산성 향상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그게 딱 뽑으면 한국, 대만, 베트남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던 미국의 긴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느낌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실적 있는 성장주를 주목하자는 유동원 본부장님의 지론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명쾌한 토론해 주신 유동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